안녕하십니까. 에듀윌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민석규입니다. 자, 오늘 사례 문제 공부를 해보려고 우리가 만났는데요. 오늘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5점 이상 올릴 수 있는 사례들로 97% 이상 출제되는 사례들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명의신탁 참 어렵기도 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이 명의신탁이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문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저기서 배운 원리들 다 모여 있고 그리고 복잡하기 그지없으면서 소유권 관계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명의신탁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법에 나오는 이 명의신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도 다 편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나오는 사례가 약간 유형화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화 분석을 통해서 올해 어느 부분을 좀 잘 준비하면 되는지 잘 대응하면 효율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웠던 1교시의 소유권과 등기 청구의 원리도 명의신탁에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2교시에 배웠던 공유 문제를 다룰 때와 같은 A타입, B타입 이렇게 유형화 작업들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3교시에 가등기담보법의 최근 선고 판례가 굉장히 출제가 유력한 점을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포인트의 대응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종합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시험에서 정말 아주 멋지게 맞춰내는 이런 경험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일단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명법 문제는 출제가 안 된 해가 없는 걸 넘어서 사례가 아니고 출제가 된 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례 아니고 출제된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는 매년 사례 출제를 했고 사례 아닌 지문이 나오면 두 문제를 출제해 가면서 사례 하나, 사례 아닌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이렇게 돼 왔었습니다. 자, 25회 때가 대표적으로 두 문제 출제하면서 하나는 사례용으로 하나는 사례가 아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던 해고요. 자, 그러면 그냥 사례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명의신탁은 총 세 가지 유형, 보통 3유형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양자가 명의신탁을 유효인 것과 무효인 것으로 또 세분한다 그러면 총 네 가지 유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간 기출 통계를 봤더니 양자가 명의신탁이 28회 때 한 번, 31회 때 한 번, 그 외에는 없죠. 사실 양자가 명의신탁이 출제 비중이 별로 안 높은 부분인데 최근에 양자가 명의신탁을 유효로 한 번, 무효로 한 번 뭐 이렇게 출제를 한 상태입니다. 자, 무효인 양자가 명의신탁 출제를 했던 것 역시 최근에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좀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형 명의신탁이 순차적으로 또 왔다 갔다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에 계약형이 출제되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올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올해 대법원 판례 중에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도 출제가 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판례가 하나 있었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도 출제가 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판례가 올해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한 2, 3년 되기는 했는데 출제 가능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는 중간생략형 계약형의 판례 이슈도 있고 또 유형 선택 순서상으로도 양자간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양자간은 개념만 잡고 좀 미루어 두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생략형과 계약형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을 목표로 공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간생략형에 있는 판례 이슈가 몇 년 전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올해 이슈까지 심지어 올해 전원합의체 판례 이슈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중간생략형이 제일 유력하다고 일단 생각하니까 중간생략형 우선으로 공부하시되 계약형과의 차이점 자리를 조심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 잡아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양자간 명의신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부분부터 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죠. 소위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 명이서 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그 등기를 이름을 맡기는 행동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때도 그랬습니다만 명의신탁이 되게 되면은 그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가 을로 적히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명의신탁인 줄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명의신탁인 줄 전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대략 마치 갑소유, 을소유로 증여나 매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명의신탁입니다. 등기부에 명의신탁이라고 적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소유권을 빼돌렸다고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자, 이게 명의신탁이라고 떠벌릴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 안 한단 말이죠. 다 등기부에는 매매나 증여라고 써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관해서 실명법 제정 전인 95년 이전에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 유효였어요. 그래서 소유권 관계를 파악할 때 갑이 실제적인 소유자, 을이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니까 갑을 내부적 소유자라고 부르고 을을 외부적 소유자라고 부르면서 판례가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내부적이라는 말은 신탁자와 수탁자, 계약 당사자 간을 말해요. 계약관계 내부 인사들. 그러면 갑, 을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그게 어떤 분쟁이든 소유자를 갑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외부 관계라고 하는 건 자, 갑, 을 이외의 자와의 분쟁을 말합니다. 그 제3자와의 문제에서는 소유자를 등기부 모양 그대로 을이라고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개념을 만들었던 이유가 실명법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명의신탁은 종중이 큰아들한테 재산을 보관시켜 놓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고 종중재산을 큰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놓고 큰아들이 마치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인 것처럼 물건을 팔거나 임대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훨씬 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네가 소유자처럼 행동해도 좋아를 허락하면서 등기를 맡겨놓는 게 명의신탁 제도였다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유효 명의신탁 문제가 나온다면 현재는 명의신탁이 다 무효가 되어 버렸지만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나오면 유효 명의신탁으로 풀고 소유권이 내부적으로는 갑, 외부적으로는 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를 하면 이건 암기사항이 싹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법 제정이 되면서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는데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종중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친구한테 명의신탁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법 만들면서 명의신탁은 전면적으로 금지, 무효, 종중배우자 종교단체들만 예외적으로 유효될 수 있게 해두었고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오늘 1교시에 배운 지식에 따라 소유권은 갑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등기는 같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무효 명의신탁에서는 내부 외부 구별 없이 을은 그저 소유자가 아니라 잘못된 등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내부적 소유자 갑, 외부적 소유자 을 이렇게 되는데 자, 무효 명의신탁에서는 그냥 신탁자만이 소유자, 등기는 잘못된 것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로 구별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제3자 문제가 등장했을 때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가 등장하는 순간 외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외부적 소유자가 을이었고 소유자한테서부터 매매하고 등기를 받으면 당연히 전 소유자가 외부적 소유자 맞고 계약 유효하고 등기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1교시에 배운 원리에 따라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모두 다 소유권 취득이 가능했었단 말이죠. 실명법 제정 전 그리고 현재에도 유효 명의신탁에서. 자, 그런데 실명법 제정으로 무효 명의신탁이 된 이후에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도 우리가 1교시에 배운 지식 앞사람이 소유권이 없었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근데 이때 이걸 그냥 선악불문 취득 못한다라고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실명법 제정 전 유효명의신탁의 원리랑 격차가 너무 크기도 하고요. 자, 실명법이 하고자 했던 건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하는 것을 처벌하고자 하며 있었죠. 병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갑이 명의신탁 못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갑의 소유권 찾아주다가 병의 소유권이 망가지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불문,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갑의 소유권이 파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 실명법 4조 3항에서 명의신탁 약정 및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선악불문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부분이 유효명의신탁 때와 동일해지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부분에서는 차이가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소유자가 누구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효명의신탁 또는 무효명의신탁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할 때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주 좋은 태도가 되기는 할 거고요. 최근에 지나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볍게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의 윤곽이 서면 올해는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에 관련된 지문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명의신탁은 이따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 자, 구별만 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것 같고 제가 자료에도 들었지만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의 차이가 전혀 없는 지문이 4개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3번 지문이 올해 전원합의체로도 선고되고 몇 년 전에 이미 선고가 좀 있었던 출제를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지문입니다. 자, 계약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또 대략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자, 계약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매 관련해서 이번 지문이 좀 이슈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었고 좀 지나간 테마니까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중간생략형에 집중해 본다 그러면 중간생략형에서만 가능한 이 셋 중에 답이 하나 걸릴 수 있고 공통지문 쪽 4개까지 총 한 7개 정도밖에 지문이 안 되는 모르는 지문이 삼각형 나오더라도 5지문 중에 이 7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 딱 맞춰진다면 그러면 결코 중간생략형이든 계약형이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구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해놓고도 쓰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이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을 일단 구별은 할 수 있게 한번 알려드리고 각 지문들을 외워서 정리하시던 이해해서 정리하시던 구별만 되면 그때부터는 매우 편하다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별이 안 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집중하세요.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험에 대략 70번대 영역에서 명의신탁이 언급되는 조금은 긴 문제, 갑을병 3명 정도, 4명 정도가 등장하는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거의 10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거나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중간생략형인가 이게 계약형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문제에서 매수인이 누군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나 또는 경락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자, 매수인이 누군지 그냥 찾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누가 매수했다고 나오는지. 그리고 매수인을 찾으셨다면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이 한 명 나올 거예요. 등기를 누구한테 이전해 주었다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러면 이 사례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1호구나. 중간생략 등기 형태의 소위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판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그 다음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이 작업을 연습하시면 한 5초에서 7초 안에 판단이 가능하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매수인 찾아서 동그라미, 등기받은 사람 찾아서 동그라미, 다른 애 중간생략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매수인 찾아봤더니 등기를 받은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 뭐라고 판정하시면 돼요? 아, 이거 계약형 명의신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시험지에 적혀있는 사람, 매수인 찾고 등기받은 사람 찾아서 동일이면 계약형, 다르면 중간생략형. 이걸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에 학생들한테는 제가 시간을 재가면서 5초 안에 해보세요, 7초 안에 해보세요 하는데 처음에는 한 15초씩 걸려도 답을 못 하시던 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중간생략형인 것 같아요, 계약형인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하는데 대략 7, 8초 언저리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 판단이 정확해지면 그러면 공통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응하시고 차이점 지문은 좀 외워서 대응하고가 충분히 가능해질 거고요. 또 자,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항상 명의신탁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해요. 판단에는 5초, 7초밖에 안 들지만 사례를 관계도 형성을 시켜서 그려놓는데 한 30초를 투자하더라도 그럼 총 문제 푸는데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부로 풀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항상 관계도를 그리라고 하고 저는 중간생략형 그림을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직각으로 잡고 항상 여기는 매매계약으로, 항상 여기는 등기를 받은 사람, 그래서 매수인과 등기받은 사람이 다른 위치로 가고 이 두 사람 사이가 명의신탁 약정이 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진 직각삼각형 형태로 그림 그려 하라고 학생들한테 1년 내내 학습시키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여기가 병, 매도인이 병, 신탁자가 갑, 수탁자가 을인 형태로 나오는 명의신탁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는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각각 다 올바르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가 아니라 익숙하게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익숙하게, 그리고 그 익숙하게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일정하게, 익숙한 그림을 항상 일정하게 그려내는데 유형을 판정하고 그림을 그려내는데 30초 이상의 시간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탁탁 그릴 수 있게 연습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계약형의 특징은 자, 이렇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려주는데 여기가 매매계약과 등기를 한꺼번에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병이 매도인, 갑이 신탁자, 의 수탁자인 형태로 명의신탁을 하고 갑이 준 돈으로 을이 병에게 가서 매매계약도 하고 등기도 이전받아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계약까지 이름을 맡겼다 해서 계약형 명의신탁. 자, 여기는 중간생략 등기 모양이라고 해서 등기가 와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니까 중간생략 등기형 모양이라고 해서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분류를 하고요. 제가 이런 그림을 쓰는 이유는 여기는 계약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이 없다라는 게 눈에 가장 잘 보이게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위 청구라든가 소유권 판단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항상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준에 따라 30초 안에 해당 문제를 중간생략형이나 계약형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게 가능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오늘 1교시에서 배운 내용 소유권에 기반해서 등기 청구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을 풀 때 실제로 외워야 할 법조문은 실명법 4조 딱 한 가지예요. 4조 1항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로 합니다.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인 공통지문이고요. 실명법 4조 2항 그로 인한 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을 무효로 한다. 단 계약형에서 상대방이 선이라면 그러면 등기는 유효로 한다. 명의신탁은 항상 무효지만 이 등기 부분, 물권 변동 부분이 유효, 무효로 좀 달라집니다.
계약형에서도 상대방이 악의가 됐을 때에는 중간생략형처럼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차이점이 좀 대비가 되게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계약형은 항상 이 부분이 제일 골칫거리예요. 경우에 따라 막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생략형은 간단합니다. 약정무효, 등기무효. 제3자가 등장한다면 제3자는 항상 소유권을 선악불문 가져갈 테고요. 그리고 제3자가 나오기 전까지라면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병에게 남아 있겠구나. 갑은 매수를 했지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겠구나. 자, 그러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등기 청구는 진정명의 회복이나 말소 등기 청구. 그건 병이 하면 되는 거고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니까 자기랑 계약을 한 사람 병에게 가서 등기 청구를 해야 되고, 명의신탁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 청구는 못할 거고요. 소유자라면 진정명의회복 하겠지만 소유자 아니니까 진정명의회복이나 말소 등기 청구 못할 테고요. 다만 내 채무자인 매도인 병이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대위 말소는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외우지 않고 오늘 1교시에 배운 내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계약형에서 상대방이 선의 상황이라면 소유권은 이쪽으로 수탁자에게로 넘어갔을 테고요. 여전히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생략형과 계약형에서 갑이 소유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등기청구 원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다만 중간생략형은 갑이 병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병에게 등기청구 또는 대위청구가 되는데, 계약형은 이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대위청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지가 좀 달라지겠지만 청구하는 원리들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 원리에 따라 대응해 주시면 공통점 지문 4개, 차이점 지문 작 3개씩 준비하시면 중간생략형 위주로 준비하고 계약형 특징 위주로 좀 비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없는 지문 1번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실명법에 따라 무효다.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면 현재는 명의신탁은 전부 다 무효라고 답을 하면 되게 되었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중간생략형 계약형의 차이가 없는 지문이고 정답으로도 자주 씁니다. 이유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직접 한 계약이 명의신탁 계약인데 명의신탁 계약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도 소유권도 없다면 직접은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된다는 거죠. 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스스로 만약 등기를 이전해 준다면, 달라고 못하지만 스스로 주면 가야 할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것도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에서 공통 사안이고요. 혹시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간다면 선악불문 소유권을 제3자가 가져가는 부분, 양자간 유효든 무효든 중간생략형, 계약형 어느 형태든 다 동일하게 작용하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라든가 2번 같은 부분에서 나오거나 또는 뭐 1번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정답이 나온다면 유형을 틀려도 답을 맞출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유형을 틀렸다면 문제를 틀리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할 테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간생략형에만 있는 이 3개의 지문, 계약형에만 있는 이 3개의 지문이 관건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중간생략형에만 있는 지문이 왜 중간생략형에만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간단하죠? 중간생략형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에도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할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한 걸 이용해서 매도인의 소유권을 대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번째 지문이 올해 전원합의체 판례로 선고되고 2016년에 이미 선고가 살짝 있었는데 출제를 쉬고 있는 이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역대 전원합의체 판례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나왔는데 출제를 안 하고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감안하면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어디에든 나와야 할 판례인 겁니다.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고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걸 신탁자에게 반환하라는 판례입니다. 자, 상황을 잘 보셔야 해요. 자, 제가 그림에다가 그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게 되면 그러면 정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이 주는 이 매매대금을 정은 소유권 가져가면 되니까 그걸로 만족일 테고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가져가니까 누구에게 넘겨줘야 하느냐 하는 건데 자, 병은 이미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2016년경에 있었고요. 그 당시 출제 안 하고 좀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깨림칙했던 게 계약형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했던 이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판례가 옛날부터 있었고 계약형의 경우에는 이제 을이 소유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을로부터 누가 물건을 사서 가져갔을 때 소유권은 당연히 정이 갖겠고 매매대금도 소유자가 을이었으니까 을이 챙기면 되는 것이 이걸 갑에게 반환하라는 지문이 없습니다. 결국 계약형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지문이고요. 중간생약형에서나 좀 나올 수 있는 지문인데 근데 올해 대법원에서 매매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에도 자, 을이 정액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서 이익을 누렸다면 그 대출 금액만큼의 돈을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선고되어 있어요. 설정이나 매매는 둘 다 처분행위니까 자, 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통해서 받은 돈 그게 매매대금이든 또는 뭐 대출 약정금이든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이 판례. 첫 출제는 정답보다는 좀 4, 5번 지문에서 흔들기 형태로 등장을 할 테고 정답은 뭐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거나 또는 계약형과 차이가 나는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 여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정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판례를 모르면 삼각형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판례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차이점 지문을 준비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중간생각형의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나머지는 혹시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내서 출제하면 삼각형 대응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자, 나오면 반드시 맞추시길 바라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 판례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수없이 단련하고 고민한 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해서 찾아왔으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추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다. 이 숙제를 같이 하고 우리가 합격자 모임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하게 될 그날을 기다린다고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좋은 판례 예상 문제를 잘 만들어서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방향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험장에 가서 잘 구현하고 멋지게 합격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약형에서만 있는 지문이 왜 계약형에만 있을까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선이라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실명법 4조 2항의 계약형의 예외로서 존재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중간생약형에서는 약정무효, 등기무효 되지만 계약형에서는 등기 부분에 소유권이 상대방 선의일 때 유효로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계약형에서는 소유자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조심해서 소유자 판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참고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경매 이야기가 나오는 명의신탁은 100%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매수인 자격을 갖게 되는데 낙찰자가 정해졌는데 낙찰자 이외의 자,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등기를 주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명의신탁이 됐을 때는 항상 매수인, 즉 경락인과 등기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고 계약형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명의신탁의 특징이라고 하면 계약형으로 무조건 결론 나기도 하고 수탁자가 가져가는 등기가 경매 당한 사람의 선의하기에 관계없이 유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면 병의 선의하기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리 소유자로 이어진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살려서 최근에 계약형 문제가 좀 출제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는 중간생각형의 이슈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3번,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 지급한 금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지문에 이어서 이건 일종의 매매 대금이니까 유치권이 안 된다는 지문으로 이어져 가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결국 뭐냐? 갑이 을에게 줬던 이 돈은 부동산 사라고 명의신탁에 따라 준 돈인데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니까 이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중간생각형에서는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갑에게 돌려주라는 거고 계약형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지급했던 돈은 회수를 할 수 있게 등기로는 회수가 안 되지만 대금으로는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중간생각형에서는 갑이 을에게 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준 돈 돌려받는 이야기는 나올 수 없고 계약형에서만 갑이 매매로 물건 사오라고 줬던 돈에 반환 청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더더욱 과거에 이 돈으로 돌려받는 문제는 계약형에서만 있었는데 중간생각형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지문이 나오면서 구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그림이 어지러워졌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제가 명의신탁 단원은 조금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제 봤을 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배우자가 명의신탁 관계에 엮여들었다면 유효 명의신탁이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갑, 을, 유효 명의신탁 내부적 소유자 갑, 외부적 소유자 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을은 갑에 대해서 하는 순간 내부 관계니까 내부적으로는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자, 정의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 정의 등장하면 갑, 을 이외의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외부 관계가 되는 거죠. 외부 관계가 되면 또 갑은 소유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 같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아까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며 지금은 또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네. 또 왜 그러니? 자, 1번 지문은 내부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갑을 소유자로 봤었어야 하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은 외부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 등장을 해서 외부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을을 소유자로 봤었어야 하는 지문인 겁니다. 자,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다르니까 소유자를 반대로 평가를 하는 것뿐 그 이후의 지문은 암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를 딱히 시간 들여서 뭐 괴로워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 읽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자,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또 제3자가 등장을 했죠. 외부 관계고 또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도 받으면 제3자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네요. 매매하고 등기받고. 자, 외부적 소유자로부터 매매하고 등기받고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을 한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결국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만 평가하는 것으로 정답이 맞춰질 수 있게 세 지문이나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연습 조금만 해주시면은 외우는 거 없이 그냥 밀어버려도 어쩌다가 또 나오면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 정도면 이제
중간상이각형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일의 기출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30일 기출문제를 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수를 할 뻔했는데 뭔가 배우자 명의시탁이 나오길래 28회 때처럼 유효 명의시탁이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법령상 제한 회피를 위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면 무효 명의신탁 1호구나.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맡겼는데 여기가 무효 명의신탁이면 소유자를 무조건 갑이라고만 해야 되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갑은 소유자니까요. 소유권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이전 등기의 말소든 진정명의 회복이든 뭔가 방해 제거 청구든 소유자가 하는 모든 행동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자,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뭘 한다면 뭐든지 을에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계약이 유효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올 테고 그 계약이 무효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해제나 해지라는 행동은 유효한 계약을 깨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일단 유효한 계약이라 해야지 깰 수 있다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당 문제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등기를 청구한다면 되지만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등기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가 가능하려면 명의신탁이 유효라야 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명의신탁 해지는 항상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자, 그리고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여기도 제3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네요. 증여를 했다고 나오는데 자, 등기를 해주었을 때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을 해줄 테고요. 매매든 증여든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을 하니까요. 그렇죠? 자, 결국은 28회 때 문제랑 다르지만 소유권만 다르게 갔지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소유권에 의한 등기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30일에 당시에 정답이 되었던 이 5번 지문 이 5번 지문이 사실은 한 4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되고 그리고 간평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험에는 출제 기록이 이미 여러 번 있어가지고 출제가 오늘 내일 하던 상태에서 첫 출제가 나왔는데 첫 출제부터 정답으로 쓰는 건 정말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올해는 너무 최근이라 또 나오긴 힘들겠으나 그러나 앞으로는 종종 만나게 될 테고 원리대로 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가 다시 을로 돌아왔다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을이죠. 문장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을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취득했다고 써 있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을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권이 있어야 할 텐데 을이 소유자라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리고요.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던 그날에 갑의 소유권은 깨졌으니까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는 이 소유권마저 이제 을에게 와 있으니까 갑이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그냥 우리가 1교시에 배웠던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소유자들이나 소유권에 기한 권리, 진정명의 회복 같은 걸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해본 상태로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고 또 뭔가 오랜만에 양자가 무효명의신탁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 지문을 내기 위해서 양자가 무효명의신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최신 판례들이 존재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좀 미리 준비했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2013년도 친구 을과 명시타 약정을 하고 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람이 셋이나 나오네요. 충간생략형 아니면 계약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4회 때 기출 문제인데 내가 빠르게 뭐부터 찾으라 그랬죠? 매수인을 찾는 거죠. 자, 여기 매수하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어가 갑은이네요. 갑은 명시타 약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 매수하면서 자, 그 다음은 등기받은 사람 찾으라고 했는데 을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르면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자, 매도인 자리에 항상 쓰던 사람을 쓰고 그리고 매수인 자리, 등기받은 사람 자리를 중간생략형 형태의 그림으로 빠르게 연결시키고 소유자는 병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 그림을 그려내는데 30초 안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병으로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병이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인정등기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오늘 1교시에 했던 진정명의 회복은 소유자라면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다로 정답이 4번이었다는 겁니다. 자, 뭐 지면의 한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관련 지문만 실어왔는데 결국은 실명법도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유자만 찾아내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면 또 실명법 문제인데 갑을 병이 보여요. 그러면 신속하게 매수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시타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하고자만 했는지 실제로 매수했는지. 좀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매수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갑이 매수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또 중간생략형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신속하게 갑이 매수하고 등기받은 사람 을 자리로 매도인 병 자리로 보내고 여기 매매, 여기 명의신탁, 여기 등기, 소유자는 중간생략형이니까 병으로. 자, 요렇게 신속하게 관계 파악해 주시고 문제 지문으로 가보시면 위에다 그려둘게요. 병, 갑, 을, 매매자리, 등기자리, 병소유자. 자,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무효는 공통지문.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항상 같은 지문. 갑은 을을 상대로 그림 그려놨으니까 실수할 일 없겠죠. 요렇게죠.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릴게요. 갑은 을을 상대로. 중간생략형이든 계약형이든 차이가 없이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답이 걸렸네요. 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갑은 병을 상대로 이렇게 중간생략형이라면 가능하고 계약형이라면 안 되는. 정답이 여기 나와서 망정이지 계약형으로 착각했다면 이 지문이 X로 보일지 모르는 지문입니다. 항상 중간생략형, 계약형 문제는 유형 파악을 틀려버리면 정답이 어긋나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중요한 거고요. 자, 지금은 중간생략형이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계약했으면 등기 청구하겠죠. 4번에 갑은 병을 대위하여 소유자가 병이라 병이 을한테 진정명의 회복이 가능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대위가 가능하고 대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5번 질문은 악의자지만 제3자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받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을 하니까 유형에 상관없는 지문. 현재 1번, 2번, 5번은 유형이랑 무관한 지문이고요. 정답은 2번에 걸렸습니다. 3번하고 4번은 계약형이었다면 X가 됐을지 모를 지문이라서 정답 옆에 함정으로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항상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 유형 구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20회 기출 문제입니다. 또 명의신탁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뭐부터 하기로 했죠? 매수인부터 찾기로 했죠. 자, 보니까 매수했다는 사람이 을이 주어네요. 등기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으니까 계약형이로구나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매수인 자리에서 등기까지 받은 사람 여기 위에다가 그려두겠습니다.
매수인 자리에서 등기까지 받은 사람 을 자리를 잡아놓고 자 신탁자를 갑으로 매도인을 병으로 여기가 끊어지게 관계를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선이니까 소유자를 을로 표기하면 되겠네요. 상대방 선일 때 유효니까요. 자 이렇게 판단 얼른 해주시고 명의신탁이 유효다 그러면 등기가 유효겠지. 명의신탁이 종중배우자도 아닌데 유효겠니? 해주시면 되고 갑은 을을 상대로 라고 하면 관계도 그려져 있으니까 아 이건 유형에 상관없이 등기 청구가 안 되지. 정답이 또 이번에 여기서 나왔구나. 공통점에서. 자 그런데 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중간생약병에서는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때는 병이 소유자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을이 소유자인 상황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자, 이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까도 이번에 정답을 주고 그 바로 아래쪽 지문에서 반대 유형에서 X가 될 지문을 흔들기 형태로 쓰는 형태를 본 적 있죠. 한번 다시 가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중간생략형 문제에서 2번 지문에 정답을 주고 3, 4번에 계약형이라면 X가 될 지문을 넣어놓는 형태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형 형태에 왔더니 또 이렇게 계약형 형태로 왔더니 또 이렇게 자 정답 지문을 주면서 그 바로 아래쪽에다가 중간생략형이라면 또 맞을 지문, 틀릴 지문을 또 이렇게 배정하는 거죠. 자, 중간생략형이라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됐을 거예요. 4번 지문은. 그러니까 항상 유형을 틀리면 정답이 어긋나게 되는 거고 지문을 못 외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유형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단원의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오늘 이후로는 중간생략형과 계약형 유형 구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성공하셔도 정말 오늘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그 어렵다는 실명법 문제 다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5번 지문은 공통지문. 스스로 주면 취득이 된다. 그러면 1번, 2번, 5번은 공통지문, 4번은 좀 차이가 나는 지문. 공통지문에서 답이 걸릴 때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자, 또 사례 문제니까 해봅니다. 자, 매매계약에 따라 을명의로 이전을 해줬는데 을과의 매매계약이니까 매수인과 등기받은 사람이 같으니까 계약형이네요. 그리고 계약형의 을자리 여기, 그리고 병자리 여기, 갑자리 여기. 자, 이렇게 여기 끊어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악의자가 나왔으니까 소유자를 병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계약형이라고 항상 을소유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이면 을소유, 상대방이 악이면 병소유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을이 X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를 물어봤던 이유는 계약형이면 무조건 을소유하는 사람을 틀리게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갑이 병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중간생략형이랑 구별을 못하는 사람을 틀리게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을이 정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 해줬을 때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가 답이니까 그러니까 계약형의 악의 유형이랑 중간생략형 유형을 구별을 하지 못한 상태로 1, 2번에서 실수를 해버린다면 4번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잘 이겨내면 정답은 쉬운 공통사안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답이 걸려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위에 게 삼각형이 아니라면 마음도 편안할 거예요. 항상 유형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7번 사례는 딱 문제를 잡자마자 경매 명의신탁이 떴어요. 아, 경매는 무조건 계약형이다. 확인해보나 마나 계약형이에요. 명의신탁 결정을 맺고 매각 허가 결정을 을명의로 그러니까 매수인 경락인이자 매수인 지위가 되는 걸 을이 하고 그리고 을명의로 등기를 했으니까 계약형인 거예요. 그리고 경매의 특성상 법원이 등기를 주기 때문에 상대방 선의 악의를 볼 필요도 없이 소유권은 경락인 을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고르시오의 정답 지문이
경매당한 사람 병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건 경매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의리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경매에서만 등장하는 경매 명의신탁의 특징을 정답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출제자가 그냥 막 이것저것 헷갈리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형을 틀리면 답을 틀리게, 유형을 잘못 잡으면 답이 좀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중간생략형, 계약형, 유형 구별부터 하고 계약형 안에서는 상대방 선의일 때, 악의일 때, 또 경매일 때 누가 소유자가 되는지까지 구분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1교시에 배운 등기청구의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4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이 4시간을 통해서 점수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합격대로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외우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은 2달의 기간 동안 시험에서 외워야 할 것은 항상 많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주제만 출제 확률이 97%씩 되는 주제니까 외우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 4개가 전부 다 시험장에서 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길이 만들어진다면 무려 10점이나 점수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4시간을 통해서 10점의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고 합격자 모임에서 그때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에듀일은 합격이다.